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칠순이잖아. 우리가 그동안 속만 썩여서 죄송해. 이번 생신 때는 내가 근사한 저녁 쏠게. 저녁? 너희 돈 없다며 무슨 돈으로 저녁을 사? 바람 한 점 없이 햇살만 따가운 오후였어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군요.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내다봤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잎이 아주 푸릇푸릇한 게 올 가을에는 감이 꽤나 많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는 이곳은 오래된 주택가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바로 이 2층짜리 연립주택이죠.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세를 놓아서 그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됐어도 건물 농사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아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덕분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품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 2층 살던 신혼부부가 아파트 당첨돼서 나가는 바람에 집이 비어 있었어요.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해놨고 입주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내둔 상태였죠.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근처 대기업 다니는 과장님이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계약금 걸러온다는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증금도 넉넉하고 월세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기로 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 돈이면 낡은 싱크대도 바꾸고 친구들이랑 가을 단풍놀이도 다녀올 수 있겠다 싶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오후 2시쯤 됐을까 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택배인가 싶어서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평일 낮에 웬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죠. 엄마.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녀석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오는 며느리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뚱해 있었고요. 두 사람 손에는 뜬금없이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들려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쫙 흘러내렸죠. 너희들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그 짐은 다 뭐고? 제가 묻자마자 아들은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망했어. 사업 다 말아먹고 지금 갈 데가 없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프랜차이즈 식당 하겠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도 제가 말렸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요즘은 월급쟁이로 못 살아요. 어머니, 민호 씨 사업 수완 좋아요 하며 부추기는 바람에 퇴직금까지 다 털어 넣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 보증금은? 살던 전세집은 어쩌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못하고 훌쩍거리기만 했어요. 대신 입을 연 건 며느리였죠. 지은이는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 턱하니 세워두고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보증금이고 뭐고 다 날렸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집도 빼고 차도 팔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서 있는데 물부터 찼다니요. 그래도 일단 진정부터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가서 냉수를 한 잔 떠다 줬어요. 며느리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더니 컵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니? 당분간 지내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실 속으로는 제발 아니길 빌었어요. 며칠 묵어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저 짐 가방을 보니 눌러앉을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엄마, 2층 비어 있잖아.
부동산에 내놨다며? 그거 거두고 우리 좀 살게 해줘. 딱 6개월만, 아니 1년만 버티면 내가 어떻게든 재기해서 나갈게.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층 월세는 제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는 공과금 내고 병원 다니기에도 빠듯해요. 2층세를 받아야 적금도 붙고 경조사비도 내고 사람 구실하며 사는데 그걸 공짜로 내달라니요. 민호야, 너 내 사정 알지 않니? 나 2층 월세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도 있어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지금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위약금이 문제예요? 돈 몇 푼이 자식 목숨보다 중요해요? 진짜 너무하시네. 며느리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부탁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죠.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으러 온 채권자처럼 당당했어요. 아가,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계도 걸려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빈방 하나 내주는 거랑 집 한 채를 통째로 내주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2층 비어 있잖아요. 남한테 주느니 자식 주는 게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평생 산대요? 자리 잡으면 나갈 거라고요. 민호 씨, 어머니한테 더 말해봐. 우리 진짜 갈 데 없잖아. 며느리는 아들을 툭툭 치며 부추겼어요. 아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고요. 엄마, 제발. 며칠만이라도 좋아. 일단 짐 풀고 숨 좀 돌리자. 지은이가 임신 준비하느라 몸도 약한데 길거리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 임신 준비라는 말에 마음이 또 약해지더군요. 손주 볼 욕심이 아니라 몸이 약하다는 며느리를 내치는 게 매정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결국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알았다. 일단 2층 들어가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월세는 안 받더라도 관리비랑 너희가 쓴 공과금은 너희가 내야 한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전부 다. 그리고 딱 6개월이다. 그 안에 나가야 해. 제 말에 아들은 고맙다며 연신절을 했지만 며느리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빈털털이라니까요.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공과금을 어떻게 내요? 어머니가 건물 주니까 세금 혜택도 보시고 여유 좀 있으시잖아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정 떨어지게. 뭐? 계산적? 내가 너희한테 월세를 달라고 했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니? 너희가 쓴 물값, 전기값 내라는 게 계산적인 거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할게. 내가 어떻게든 알바라도 해서 공과금은 낼게. 지은아, 너도 그만해. 엄마가 방 내주신 것만 해도 어디야.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죠. 저는 2층 열쇠 꾸러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져가라. 청소는 다 되어 있으니까 짐만 풀면 될 거야. 그리고 2층 현관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 바꾸지 마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문 열어야 하니까. 아들은 열쇠를 챙겨 들고 며느리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천장을 울리더군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그날 저녁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저녁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짐 정리를 하나 싶어서 참았는데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죠. 그래. 짐은 다 풀었니? 대충 넣었어요. 근데 어머니, 집에 밥 좀 넉넉히 하셨어요? 저희 올라오느라 기운 빼서 밥할 힘이 없네요. 내려가서 먹을게요. 그래, 알았다. 와서 먹어라. 저는 밥솥에 쌀을 더 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어요. 그래도 첫날인데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야지 싶어서 된장찌개도 새로 끓이고 계란말이도 했죠. 잠시 후 아들 내외가 내려왔는데 며느리 복장이 가관이었어요.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숟가락부터 들더군요.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찌개를 푹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고요. 민호야, 너도 앉아서 먹어라. 제가 국그릇을 놓아주며 말했죠.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영 불편했어요. 며느리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김치가 좀 짜네요. 요즘 저염식이 대세인데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고기 반찬은 없어요? 민호 씨 힘쓰려면 고기 좀 먹여야 하는데. 갑자기 오느라 장을 못 봤다. 있는 반찬에 그냥 먹어. 그리고 김치는 내 입엔 딱 맞는데 너가 싱겁게 먹나 보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휘적거리며 대꾸했어요. 아니요, 제가 미식가라 간을 잘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짜요. 다음엔 좀 싱겁게 담가보세요. 아, 참. 어머니 2층 도어락 비밀번호 저희가 바꿨어요.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숟가락을 멈췄죠. 뭐? 내가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저희 사생활이 있는데 어머니가 불쑥 들어오시면 불편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죠. 번호는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예, 내가 너희 방에 불쑥 들어가는 몰상식한 노인네로 보이니?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리고 엄연히 내 집이야. 주인인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 어머니. 집주인이라고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불법이에요. 주거침입죄라고요. 아까는 가족이라며 월세 안 받는다더니 이럴 때는 또 집주인 행세시네요. 기준을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박박 대들었어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밥만 쳐다보며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고요. 민호야, 너도 생각이 같니? 내가 너희 감시할까봐 그래.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며느리 눈치만 살폈어요. 아니, 엄마. 지은이가 예민해서 그래.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이해?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밥상머리에서 소리 지르기 싫어서 꾹 눌러 참았어요.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다가도 괘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딱 놓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어요. 설거지는 민호 씨가 할 거지? 나 허리가 좀 아파서 먼저 올라갈게. 그러고는 쌩하니 현관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마시다시피 먹고는 엄마, 내가 나중에 할게. 지금 지은이 기분 맞춰줘야 해서 라며 따라 나가버렸죠. 식탁 위에는 지저분하게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빈 그릇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그릇들을 개수대로 옮겼어요. 고무장갑을 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2층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물건 옮기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이 울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잠을 설쳐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아침 8시부터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지은인데요. 집에 샴푸랑 린스가 없어서요. 1층 욕실에 있는 거 좀 빌려 쓸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샴푸만 빌리러 온 게 아니더군요. 거실로 들어오더니 화장대 위에 있는 제 화장품들을 이리저리 만져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이거 설화수 쓰시네요? 비싼 건데. 저 이거 좀 발라봐도 되죠? 요즘 피부가 푸석해서. 대답도 하기 전에 뚜껑을 열고 듬뿍 찍어서 제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예, 그거 내가 아껴 쓰는 거야. 너희 집에 화장품 없어? 짐 정리가 덜 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좀 쓴다는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다 쓰고 나면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돈 벌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리던지. 며느리는 제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며 립스틱이며 영양크림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이건 제가 빌려갈게요. 2층 욕실에 두면 편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화장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긴 왜 안 해? 나도 외출할 때 발라야 해. 두고 가라. 아이 참, 필요하실 때 올라와서 쓰시면 되잖아요. 아 참, 비밀번호 모르시지? 필요하면 인터폰 하세요. 제가 내려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얄밉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가 제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까지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이거 다 쓰고 통 갖다 드릴게요. 아침 밥은 뭐예요? 민호 씨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던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뭐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죠. 밥은 너희가 해 먹어라. 쌀도 있고 밥솥도 2층에 다 있잖니. 냉장고에 반찬도 내가 어제 좀 싸서 올려보냈고. 아니, 쌀은 있는데 밥하기가 귀찮아서요. 그리고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해 먹으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을 테니 같이 먹어요. 정없게 따로 먹지 말고요. 정없게?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정을 찾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6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알았다. 찌개 끓여 놓을 테니 내려와라. 네, 30분 뒤에 내려올게요. 고기 좀 팍팍 넣어주세요. 며느리는 개선장군처럼 바구니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죠.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사는 꼴이라니.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 여사님. 어쩌죠? 그 대기업 과장님이 계약금 입금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셔서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세입자를 받을까? 하지만 갈 곳 없다는 아들의 우는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새를 못 놓게 됐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게 됐거든요. 네. 아이고, 아깝네. 그 과장님이 조건 정말 좋았는데. 월세도 밀릴 일 없고 아주 점잖은 양반이었는데 할 수 없죠 뭐. 자식이 우선이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맥이 탁 풀렸어요. 매달 들어오던 80만 원의 월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죠. 이제 제 생활비는 오로지 쥐꼬리만 한 연금에 의존해야 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이번 달 공과금 내고 나면 빠듯할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2층에서 또 인터폰이 왔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죠. 엄마, 우리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을 건데 엄마도 드실래? 치킨? 너희 돈 없다며 무슨 돈으로 시켜 먹니? 아, 지은이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 카드로 긁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갚을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밥 먹을 돈도 없다던 녀석들이 치킨 타령이라니. 그것도 내 카드로? 민호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빚쟁이한테 쫓긴다면서 치킨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나는 돈 한 푼 아끼려고 시장 가서 콩나물 값도 깎는데 너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겠다는 거야. 아니, 엄마. 한 번만 봐줘.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게 당긴다잖아. 딱 한 번만. 안 된다. 돈 없으면 굶어. 아니면 집에 있는 밥에 김치 먹어. 끊는다. 단호하게 인터폰을 끊었지만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2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창밖을 보니 배달 오토바이가 서더군요. 결국 자기들 돈으로 시킨 모양이었어요. 돈이 없다더니 숨겨둔 비상금은 있었나 봅니다. 냄새가 솔솔 1층으로 내려오는데 치킨 냄새가 그렇게 역겹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전부 2층 주소로 온 것들이었죠. 송장을 보니 유기농 과일 세트,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수입 과자 모음 등등 비싼 것들 뿐이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며느리 친정인 것 같지도 않았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한 거였죠. 돈이 없다면서 이게 다 무슨 짓인지. 마침 2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오더군요. 어머, 택배 왔네. 엄마, 이거 좀 같이 들어주세요.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어요. 엄마, 갑자기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는 꼴이 더 기가 찼어요. 이게 다 뭐니? 돈 없다면서 쇼핑할 돈은 있니? 아, 이거요? 민호 씨 기 죽지 말라고 제가 좀 샀어요.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 카드로 긁은 거 아니에요. 할부로 긁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할부도 빚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혀를 차며 택배 상자를 밀어냈어요. 너희가 들어라. 난 허리 아파서 못 든다. 그리고 앞으로 택배 1층에 쌓아두지 말고 올 때마다 바로바로 가져가라. 통행에 방해된다. 어머, 너무하시네. 며느리가 무거운 거 든다는데 좀 도와주시면 덧나나요? 알았어요. 민호 씨 부를게요.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내려와서 낑낑거리며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녀석들은 절대 빈털터리가 아니다. 그리고 절대 6개월 안에 나갈 생각도 없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펴놓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제 노후 자금까지 저 기생충 같은 것들에게 다 빨리고 말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죠. 아들 부부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난 뒤 조용히 1층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2층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죠. 어디 언제까지 그러고 사나 보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저 건방진 며느리와 철없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들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를 치게 될 줄은요. 1층과 2층 사이 얇은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기막힌 동거가 제 인생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지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2층으로 향하는 수도 배관을 한참이나 노려봤어요. 저 밸브 하나만 잠가도 전쟁이 시작될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아니에요.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 명분이 조만간 제 발로 찾아올 거라는 예감과 함께 저는 씁쓸한 아침을 맞이했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2층을 점령한 지 딱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더군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도 안 된 시간이었죠. 노인네 잠 없는 줄 안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켰어요. 화면 가득 며느리의 퉁퉁 부은 얼굴이 떠 있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집에 커피 믹스가 다 떨어져서요. 민호 씨가 아침에 믹스 커피 안 마시면 잠이 안 깬다고 난리잖아요. 1층에 믹스 커피 있으시죠? 좀 올려주세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자기 남편 커피 마시는 것까지 시어머니한테 챙겨달라니요. 예, 나도 커피는 사다 먹는다. 너희 짐 챙겨올 때 그런 것도 안 챙겨왔어? 아, 정신없어서 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커피 많이 안 드시잖아요. 있는 거 좀 나눠 먹으면 되죠. 빨리 좀 주세요. 민호 씨 출근해야 한단 말이에요. 출근? 망했다면서 어디로 출근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놈 기죽이기 싫어서 찬장을 열었어요. 명절 선물로 들어온 노란색 커피 믹스 박스가 보이더군요. 한 움큼 집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며느리가 계단 중간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모양새였죠. 자, 받아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희가 사다 먹어라. 이것도 돈이다. 제가 계단을 올라가 건네주니 며느리는 획 낚아채듯 받아들더군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박스 안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니, 이거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민호 씨는 맥심 모카 골드 아니면 안 마시는데 맛없다고 투정 부리면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주면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말이 많구나. 싫으면 도로 가져와라. 제가 뺏으려 하자 며느리는 쏙 몸을 피하며 얄밉게 웃었어요.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잘 마실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친구들 좀 불렀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집들이? 너희 지금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집들이를 하겠다는 거야? 돈 없다며. 친구들이 휴지랑 세제 사온다잖아요. 그런 거라도 받아야 생활비 굳죠. 어머니는 참 융통성이 없으시다니까. 암튼 저녁에 시끄럽다고 인터폰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감시한다고 흉봐요. 며느리는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2층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닫힌 문을 보며 가슴을 탕탕 쳤죠. 저게 며느리인지 상전인지 며칠 만에 제 혈압이 뚝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 들리더군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민호였어요.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니? 아, 아까 지은이가 알려줬어. 엄마 생일이잖아. 잊어버릴 리가 없지. 아들은 뻔뻔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고는 1.5리터짜리 생수통을 꺼내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아, 컵에 따라 마시라고 했지. 너희 방엔 물도 없니? 아, 2층 물은 미지근해서 맛이 없어. 엄마 집 냉장고가 성능이 좋잖아. 그리고 엄마 지은이가 쌀 씻기 귀찮다고 해서 그러는데 밥 남은 거 있어? 우리 저녁에 친구들 오면 술안주랑 밥 좀 먹여야 해서. 지금 친구들 불러서 술판 버리는데 밥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너희 정말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 엄마. 친구들이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 치킨이랑 족발 사온대. 엄마도 좀 갖다 줄게. 그러니까 밥 좀 줘. 밥솥째로 가져가면 안 될까?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기밥솥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갓 지은 뜨끈한 밥이 가득 들어있는 밥솥을 통째로 안아들더군요. 이거 내일 아침에 갖다 놓을게. 고마워, 엄마. 아들은 밥솥을 들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녁을 먹으려고 밥을 해놨는데 밥솥이 사라지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찬밥 한 덩이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들 웃음소리, 여자들 깔깔거리는 소리, 음악 소리까지 섞여서 1층 천장이 웅웅 울릴 지경이었죠. 참아. 친구들 불렀다는데 한 번은 봐주자. 저는 TV 볼륨을 높이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소음은 더 심해지더군요. 급기야 쿵 하고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인터폰을 들었죠. 민호야, 밤이 늦었다. 동네 사람들 다 깨겠다. 좀 조용히 놀아라.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음 사이로 아들의 혀 꼬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애들이 술이 좀 들어가서. 조용히 좀 해. 우리 엄마 화나셨다. 그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분위기 깨게 왜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한창 재밌거든요. 1층 안방은 방음 잘 되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까 하다가 손을 떨구고 말았죠. 올라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면 아들이 기죽을까봐 참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2층에서 내려온 아들은 숙취에 찌든 얼굴로 제게 밥솥을 내밀었어요. 밥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먹은 흔적이 역력했죠. 설거지는 당연히 안 되어 있었고요. 엄마 밥 잘 먹었어. 애들이 엄마 밥맛 좋다고 난리더라. 밥솥을 가져갔으면 씻어서 가져와야 할 거 아니니? 너희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지은이가 지금 자고 있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좀 해줘.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 해장국 없냐며 입맛을 다셨어요. 저는 밥솥을 개수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북어국을 데워줬죠. 자식이 뭔지 밉다 하면서도 굶기는 건 못하겠더군요. 아들이 국을 후루룩 마시고 있는데 2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는지 눈이 반쯤 감겨 있었죠. 어머니 집에 라면 있어요? 속이 안 좋아서 얼큰한 게 당기는데. 라면 없다. 북어국 끓여놨으니까 이거 먹어라. 저는 북어국 비려서 싫어하는데. 민호 씨, 너가 편의점 가서 짬뽕라면 좀 사와.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나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 너가 갔다 와. 뭐? 너가? 지금 누구 보고 오라가라야? 내가 어제 너 친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둘이 티격태격하는 꼴을 보니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만해라. 아침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라면 먹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사 먹어. 내 집엔 라면 없다. 제 호통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에 앉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국물만 좀 먹을게요. 아, 참, 어머니. 어제 친구들이 휴지랑 세제 사온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 생활비에 보태 쓴다더니 잘 됐구나. 그게 민호 씨 친구가 술김에 휴지 뜯어서 장난치느라 다 썼지 뭐예요? 그리고 세제는 제가 깜빡하고 1층 욕실에 두고 갔나 봐요. 어제 어머니 거 썼는데 그냥 같이 써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시면 다 못 쓰시잖아요. 뭐라고? 휴지를 다 썼다고? 그 많은 걸? 네, 뭐 술 마시고 놀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어머니 집에 휴지 많으시죠? 창고에 보니까 박스로 쟁여두셨던데. 그거 좀 올려주세요. 저희 당장 화장실 가야 하는데 휴지가 없어요.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라 하더군요. 제 창고까지 뒤져봤다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내 창고는 언제 들어갔니? 남의 살림살이 함부로 뒤지지 말라고 했지. 어머, 남이라니요? 가족인데. 그리고 창고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본 거예요. 휴지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나중에 돈 벌면 트럭으로 사드릴게요. 트럭으로. 며느리는 국그릇을 들고 국물만 쪽 빨아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민호 씨가 해. 나 먼저 올라갈게. 며느리가 올라가고 난 뒤 아들은 저를 보며 멋쩍은 듯 웃었어요. 엄마 미안해. 지은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나중에 휴지 사올게. 돈 없다며? 휴지 살 돈은 있니? 그게 지은이 카드로 사야지 뭐. 아들은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식탁 위에는 국물이 튀어 지저분한 그릇들과 제가 아끼던 수저 세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죠. 저는 고무장갑을 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층은 이제 제 집이 아니라 그들의 무료 편의점이자 식당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약과였어요. 진짜 문제는 곧 날아올 고지서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무더운 8월이었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이 계속되던 때였어요. 저는 전기세 아끼느라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아껴 틀고 부채질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전기요금 청구서 48만 원. 평소 여름에도 많이 나와봤자 5만 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10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순간 계량기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죠. 2층 아들 내외였어요. 지나가다 보면 2층 창문은 꽉 닫혀 있고 실외기는 24시간 윙윙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덥다며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긴팔 가디건을 입고 지낸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며느리가 나왔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냉기가 확 쏟아져 나오더군요. 마치 냉동 창고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더운 날 웬일이세요? 며느리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담요를 두르고 있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니? 이번 달 전기세가 48만 원이 나왔다. 너희 에어컨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니? 제가 고지서를 들이밀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지서를 쳐다보더군요. 어머, 꽤 많이 나왔네요. 날씨가 워낙 더웠잖아요. 뉴스에서도 폭염이라고 난리던데. 날씨 탓이 아니라 너희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대니까 그렇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말했지? 공과금은 너희가 낸다고. 이 돈 너가 내라.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수입 영원인 거 아시잖아요. 민호 씨 알바 자리도 아직 못 구했는데 48만 원이 어디 있어요? 배째라고 하면 짤 수는 있지만 돈은 없어요. 그럼 에어컨을 끄고 살던가. 돈도 없으면서 펑펑 쓰고 배째라니 그게 할 소리니? 정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와야 할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커지자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또 소리를 질러? 민호야, 너 이거 봐라. 전기세 48만 원이다. 내 처는 돈 없다고 배째라는데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내 연금으로 너희 전기세까지 내줘야겠니? 아들은 고지서를 보더니 헉소리를 내더군요. 하지만 곧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이번 달만 엄마가 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에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갚을게. 지금 당장은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 다음 달?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 너희 들어올 때 약속한 거 다 잊었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그 큰 1층 집 쓰시는 것도 낭비 아니에요? 저희가 2층 들어오면서 집 관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데 그 정도는 가족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 말동무? 너희가 언제 집 관리를 했니? 집 어지럽히고 내 쌀 축내고 내 속만 뒤집어 놨지. 서비스? 내가 너희 하녀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도 눈치 보여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건물주랍시고 세금 혜택 보시는 거 다 아는데 전기세 몇 푼 가지고 자식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집에서 전기세 아껴가며 사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천벌 운운하다니요. 그래, 너가 아주 말을 잘했다. 천벌 받을 짓이 뭔지 보여주마. 오늘 당장 이 돈 안 입금하면 내가 한전에 전화해서 전기 끊어버릴 거다. 2층 계량기 따로 있는 거 알지? 설마요? 손주 낳을 며느리가 더위 먹고 쓰러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독하시네.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너머로 민호 씨, 엄마 진짜 웃기지 않아? 48만 원 가지고 유세는? 하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죠. 저는 부들부들 떨며 1층으로 내려왔어요. 당장 전기를 끊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참았죠. 결국 그달 전기세는 제가 냈어요. 연체되면 제 신용 점수만 깎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며느리의 길을 살려준 꼴이 되고 말았죠.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하길래 공유기를 살펴봤는데 공유기가 없어진 거예요. TV 뒤에 있어야 할 공유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설마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봤죠. 현관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제 와이파이 빵빵 터지지? 아까 1층 가서 가져오길 잘했네. 어머니는 어차피 인터넷 잘 안 쓰시잖아. 유튜브 보는데 끊겨서 짜증났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근데 엄마가 알면 화내지 않을까? TV 안 나온다고 하실 텐데. 아, 몰라. 고장 났다고 하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좋은 걸로 하나 사드려. 지금은 우리가 급하잖아. 저는 배를 누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잠시 후 아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죠. TV 옆에 제 공유기가 떡하니 꽂혀 있더군요. 이 도둑놈들아.
이제는 공유기까지 훔쳐가? 내가 TV가 안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던 며느리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훔쳐가다니요? 빌려온 거죠. 2층은 신호가 약해서 자꾸 끊기잖아요. 어머니는 드라마 본방으로 보시면 되죠. 굳이 다시 보기 하셔야 해요?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야. 말도 없이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지 뭐니. 당장 떼어내. 저는 공유기 코드를 확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죠. 아, 나 지금 중요한 다운로드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 날아갔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짜증? 내가 할 소리다. 너희 당장 인터넷 설치해. 내 것 훔쳤을 생각 말고. 돈 없다니까요. 인터넷 설치비랑 월 요금 어머니가 내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좀 써요. 공유기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싫다.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저는 공유기를 품에 안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와 진짜 치사해서 못 살겠네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무시했죠. 내려와서 공유기를 다시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아주 어렵게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10분도 안 돼서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어머니,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바꿨죠? 민호 씨가 구직 사이트 봐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들 취직 막을 셈이에요? 거짓말도 참 창의적으로 한다 싶었어요. 아까는 다운로드 받느라 바빴으면서 이제 와서 구직 핑계를 대다니요. 데이터 써라. 너희 핸드폰 요금은 낼 돈 있나 보지? 정급하면 PC방을 가던가. PC방 갈 돈 없다고요. 아, 진짜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니까요. 1234 아니에요? 0도 아니고 아씨 진짜 뭐로 바꾼 거야.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리다 인터폰을 쾅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어요. 마치 제가 자기네들 앞길을 막는 악당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가 전기세를 내준 걸 알게 된 그들은 이제 수도세, 가스비도 낼 생각을 안 했죠. 어머니가 내주셨다면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9월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칠순 잔치라고 해봐야 뭐 거창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 농사도 이 모양인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민망했거든요.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일 사흘 전 아들이 1층으로 내려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구는 거예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칠순이잖아. 우리가 그동안 속만 썩여서 죄송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생신 때는 내가 근사한 저녁 쏠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저녁? 너희 돈 없다며. 무슨 돈으로 저녁을 사? 아, 내가 며칠 전에 노가다 아니 건설 현장 나가서 일당 좀 벌었어. 그리고 지은이도 친정에서 용돈 좀 받았대. 엄마 칠순인데 며느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아주 좋은 횟집 예약하자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군요. 그동안 믿고 야속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며느리도 말은 툭툭 내뱉어도 속정은 있구나 싶었죠. 비싼 데 갈 거 없다. 그냥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 에이, 안 돼.
엄마 칠순인데 어떻게 집에서 먹어? 읍내에 새로 생긴 바다 횟집 알지? 거기 코스 요리가 기가 막히대. 내가 벌써 예약 다 해놨어. 토요일 저녁 6시야. 엄마는 제일 예쁜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 아들은 호언장담하며 올라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한복을 꺼내보고 아들이 사줬던 사실은 제 카드로 샀던 거지만 스카프도 매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죠.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칠순이라고 비싼 횟집 예약했다네. 다들 부럽다고 난리였죠.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미용실 가서 드라이도 하고 아껴뒀던 정장 투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며느리 보란 듯이 화장도 곱게 했죠. 5시 반이 되자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2층에서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느라 늦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6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차가 막혀서 늦나? 아니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초조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며느리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났나? 덜컥 겁이 나서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은 잠겨 있었죠. 귀를 대봐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외출한 게 분명했죠. 나 몰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나?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부재중 전화 하나 없었어요. 6시 40분이 넘어가자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밀려오는 불길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호 씨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느라 경황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냉장고에 케이크 넣어놨으니까 그거라도 드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맥이 탁 풀리더군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이라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허탈한 마음에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입맛이 싹 달아나서 물만 들이켰죠. 그렇게 밤 8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카드사 알림 문자가 띠링 하고 울렸어요. 카드 승인 거절, 잔액 부족. 승인 요청 금액 35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350만 원? 백화점 명품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카드사의 승인 문자였죠. 제가 비상용으로 만들어두고 서랍 속에 넣어뒀던 그 카드였어요. 카드 승인, 일시불 350만 원. 가맹점, 백화점 샤넬.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 갔다던 아들 내외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것도 제 카드로 말이죠. 생각해보니 며칠 전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지갑 좀 보여주세요. 예쁜 거 쓰시네 하면서 만지작거렸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카드를 훔쳐간 게 분명했죠. 350만 원이면 제 몇 달치 생활비이자 혹시 모를 병원비로 아껴둔 피 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봤더군요. 주변이 시끄러운 게 장례식장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너 지금 어디냐? 장례식장이라며. 그렇지. 지금 조문하고 밥 먹고 있어. 왜?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가방 샀지? 350만 원 긁은 거 문자 왔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아씨, 문자 간다고 했잖아. 잠시 후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쇼핑이라도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해서 딱 하나만 산 거야. 내가 이래서 갚을게. 진짜야. 닥쳐라. 너희가 사람이냐? 오늘 내 생일이다. 밥 사준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 그것도 장례식 핑계를 대? 아니, 엄마 생일 선물로 지은이가 기분 좋아지면 엄마한테도 더 잘할 수 있잖아. 투자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엄마 카드 한도 넉넉하더구먼 뭘 그래. 우리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 며느리 기분 좋게 하는 게 나를 위한 투자라고?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놈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카드 취소하고 들어와. 안 그러면 경찰에 도난 신고할 거다. 엄마, 가족끼리 경찰은 무슨... 알았어, 갈게. 간다고. 하여튼 노인네가 성질은 급해서.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엉엉 울었어요.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칠순날 텅 빈 집에서 혼자라면 물을 올리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며느리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차 트렁크나 어디 숨겨두고 온 모양이었죠. 둘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횟집은 안 갔어도 자기들끼리 맛있는 건 처먹고 온 게 분명했죠. 그들은 1층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너희 이리 와. 내 카드 내놔. 계단을 올라가던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늦었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쪽팔리게 진짜. 쪽팔려? 도둑질한 년이 쪽팔린 건 알아? 가방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아, 취소했다니까요. 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환불했어요. 됐죠? 아,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가방 하나 샀다고 시어머니가 경찰 부른다 어쩐다 협박이나 하고.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어요. 아들은 옆에서 엄마 지은이 울잖아. 그만 좀 해. 내일 얘기해, 내일. 이라며 저를 밀치듯 막아섰죠. 카드 내놓으라고. 제가 손을 내밀자 아들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자, 여기 있어. 아, 진짜 치사해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지은이한테 에르메스 사줄 거야. 그때 가서 부러워하지나 마. 아들은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쾅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카드사 앱을 켜서 확인해 봤어요. 취소 내역은 없었어요. 주말이라 전산 처리가 늦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들은 인간이 덜 됐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2층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군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카드사 앱부터 켰어요. 혹시나 아들이 말한 대로 취소가 되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였어요. 취소 내역 없음.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님, 어제 저녁에 긁힌 350만 원.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가족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쓴 건데
이거 도난 신고하고 결제 취소할 수 있나요?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고객님, 가족 간의 사용은 도난으로 인정받기가 참 까다로워요. 일단 카드는 정지해 드릴 수 있지만 이미 결제된 거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사실 확인원을 떼오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아들 내외를 내 손으로 경찰서에 넘겨야 한다는 소리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카드 정지부터 시켜주세요. 그리고 재발급은 안 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은행이나 관공서는 문을 안 열지만 동네 부동산은 문을 열거든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집을 나섰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사장님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이 여사님. 웬일이세요, 아침부터?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셨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 내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집안 망신이니까요. 대신 단호하게 용건만 말했죠. 사장님, 저번에 말했던 2층 세입자 구하는 거 다시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네. 아드님 내외가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나가나요? 네,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넉넉하고 월세 안 밀릴 확실한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번엔 절대 펑크 내면 안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월세 찾는 손님들 많아요. 제가 1순위로 빼드릴게요. 근데 집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손님 모시고 가려면 집이 좀 치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놈들이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청소는커녕 짐이나 제대로 풀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집 상태 좀 보고 연락드릴게요. 사장님은 손님 명단이나 출연해 주세요. 부동산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투력이 솟구쳤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침 2층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내려오고 있더군요. 둘 다 쫙 빼입은 게 어디 외출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어깨에는 어제 제 카드로 산 그 샤넬 가방이 떡하니 걸려 있었죠. 그 가방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을 싹 감추고 태연하게 물었어요. 어디 가니? 며느리는 가방을 슬쩍 뒤로 감추며 눈을 피하더군요. 아, 네. 어머니. 날씨가 좋아서 바람 좀 쐬러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아서. 그래. 잘 다녀와라. 점심은 먹고 들어오니? 네, 나가서 먹을게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어제 일은 미안해. 내가 갔다 와서 설명할게. 라고 웅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다. 하고 짧게 대답했죠.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 사이 나는 너희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집주인이니까 당연히 비상 열쇠는 가지고 있었죠.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도어락에 마스터키를 갖다 대자 띠리링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코를 의심했어요. 우욱.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랑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찌든 담배 냄새까지 섞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새로 해준 도배지는 여기저기 찢겨 있고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치킨 뼈 먹다 남은 피자, 조각, 퉁퉁 부른 짬뽕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 널려 있었죠. 날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소파 위에는 입었던 옷가지와 속옷들이 뒤엉켜 있고 제가 빌려갔던 밥솥은 씻지도 않은 채 구석에 처박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죠. 변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지 누런때가 껴있고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는 붉은 물때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제 샴푸와 린스통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안방이었어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하고 화장대에는 제 화장품들이 뚜껑도 안 닫힌 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는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10월드 탈출 기원, 로또 당첨 이런 갈기들이 적혀 있더군요. 남의 집 벽지에 이게 무슨 짓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 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동영상 모드로 켜서 거실부터 부엌, 화장실, 안방까지 천천히 훑으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오늘 날짜 9월 10일. 세입자로 들어온 아들 서민호와 며느리 유지은이 한 달 만에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놨음. 제 목소리가 녹음되도록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하며 증거를 남겼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서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반찬통들은 뚜껑이 열린 채 말라 있었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이 터져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고 살면서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하고 빨래를 해달라고 했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 습관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집을, 내 노후를 맡길 뻔했다니. 증거 수집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것이었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의 따질 게 뭐 있나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봤어요. 8월 15일 시어머니 호구잡기 성공. 밥도 공짜, 집도 공짜. 게이득. 8월 25일 전기세 폭탄 터짐. 늙은이가 돈도 많으면서 징징댐. 어차피 낼 거면서 튕기기는. 9월 5일 칠순 선물 핑계로 가방 하나 질러야지. 카드 훔칠 타이밍만 보는 중. 일기장을 읽는데 손이 차갑게 식더군요. 이건 단순히 철없는 며느리의 투정이 아니었어요. 저를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는 악의적인 계획이었죠. 저는 다이어리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요. 나중에 딴소리하면 이걸 코앞에 들이밀 생각이었으니까요. 2층 문을 다시 잠그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망설임은 끝났어요. 저는 1층으로 내려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내용 증명 작성법을 쳤죠. 평생 법 없이도 살았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법적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인 서민호, 유지은, 발신인 이연주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통보서. 귀아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또한 주택 내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오염시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음. 이에 본인은 구두로 합의했던 무상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만약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단수조치 및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과 손해배상은 귀아들이 부담해야 함.
타자를 치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였죠. 추신 본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구매한 35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도 즉시 변제하지 않을 시 절도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음. 문서를 완성하고 프린터로 3부를 출력했어요. 한 부는 제가 갖고,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그들에게 보낼 용도였죠. 내일 당장 우체국 가서 등기로 붙일 생각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등기로 보내는 게 웃기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놈들이 들어왔어요. 양손에 쇼핑백을 또 들고 있더군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비싼 초밥과 와인들이었어요. 돈 없다더니 씀씀이는 재벌 회장님 저리 가라였죠.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저희 왔어요. 며느리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1층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커튼을 걷고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죠. 그래, 왔다. 어머니, 이거 좀 드실래요? 백화점 갔다가 마감 세일하길래 사왔는데. 랍스터도 있어요. 됐다. 너희나 실컷 먹어라.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저는 대답 없이 커튼을 확 쳐버렸어요. 밖에서 어머니 삐지셨나 봐. 냅둬, 내일 풀리겠지. 라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죠.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랄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웃어라. 실컷 웃어도 내일부터는 울 일밖에 없을 테니까. 월요일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문 열자마자 1번 대기표를 뽑고 내용 증명을 접수했죠. 우체국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가족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죠. 네, 가족이라서 더 확실하게 해야겠더라고요. 등기 우편은 보통 다음 날 도착하지만 같은 동네라 그런지 당일 오후에 바로 도착하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집 빼온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택배요 등기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2층 계단 쪽에서 들렸어요. 저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죠. 서민호 씨, 유지은 씨 계십니까? 본인 확인해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아, 등기요?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장을 찍는 소리, 집 빼온 오토바이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 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2층에서야 이게 뭐야? 하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쿵쿵쿵쿵 계단을 부서져라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1층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문 열어요. 당장 문 열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은 채로 인터폰을 눌러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가 내용 증명 봉투를 손에 쥐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뒤따라 들어온 아들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 퇴거 요청?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장난하세요? 며느리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가 팔랑거리며 제 커피잔 옆에 떨어졌죠. 장난? 내가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직접 쓴 건데 장난으로 보이니? 글자 그대로다. 일주일 줄 테니 나가라.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6개월 살기로 했잖아요.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나가라니요.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요. 계약? 너희가 계약 썼었니?
그리고 계약의 기본은 신뢰야. 너희가 공과금 냈니? 관리비 냈니? 그것도 모자라 내 카드로 사기를 쳤잖니. 계약 위반은 너가 먼저 했어.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억지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 타령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안 낸다고 했어요? 나중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350만 원도 민호 씨가 일해서 갚는다고 했고요. 어머니 진짜 치매 오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치매? 너 말 다 했니? 그래, 나 치매라고 치자. 그러니까 더더욱 내 재산 내가 지켜야겠어. 너희 같은 도둑놈들한테 뺏기기 전에. 도둑놈? 와, 말 진짜 심하게 하시네. 민호 씨,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어? 며느리는 아들을 툭 치며 소리쳤어요. 아들은 울상이 되어 저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카드값은 내가 진짜 어떻게든 갚을게. 그리고 청소도 싹 해놓을게.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마. 우리 갈 데 없잖아. 민호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칠순날 저녁, 너희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하니? 그때 내 마음도 다쳤다.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으니 나가라. 일주일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강제 집행이요? 해보세요. 어디? 저희 절대 못 나가요. 배째라니까요. 여기 제 주민등록도 돼 있고 점유권도 있다고요. 며느리는 악을 쓰며 식탁 의자를 발로 찼어요. 의자가 넘어지며 쿵소리가 났죠. 어머, 힘까지 쓰니? 이것도 다 증거로 남길 거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죠. 녹음? 이거 안 꺼요? 진짜 노인네가 못하는 짓이 없네.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 떼면 죄 하나 더 추가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며느리를 뜯어 말렸어요. 지은아, 그만해. 엄마 화나셨잖아.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얘기해. 이거 나. 어머니가 지금 우릴 내쫓겠다잖아. 이대로 나가면 우리 길바닥이야.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요. 또 그놈의 임신 타령. 저번에는 임신 준비 중이라더니 이제는 했을 수도 있다고요? 임신?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다니는데 임신이 됐겠니?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라. 그리고 임신했으면 태교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으로 나가라. 곰팡이 핀 집에서 애 키우고 싶니? 제 말에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곰팡이 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어머니, 저희 없을 때 들어오셨죠?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라. 당장 불러. 와서 집골이 어떤지 경찰 아저씨들한테 구경 좀 시켜주자. 그리고 너희가 쓴 카드 내역도 다 보여주고. 제가 더 크게 소리치자 며느리는 움찔하더군요. 경찰이 오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겠죠. 두고 봐요. 저희 절대 안 나가요. 버티면 그만이야. 법대로 하려면 1년은 걸릴걸요? 그때까지 공짜로 잘 살게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갔어요. 아들은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라며 힘없이 뒤따라 나갔고요. 그들이 올라가고 나서 저는 바로 다음 단계 행동에 들어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A4 용지 코팅본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경고장. 수신 2층 무단 점유자. 내용 2025년 9월 17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예고 없이 단수수도 차단 조치 및 전기 공급 중단을 시행함.
저는 이 경고장을 대문 옆 기둥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그리고 2층 현관문 앞에도 강력 접착 테이프로 딱 붙여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다 볼 수 있게요. 마침 옆집 사는 박씨 아줌마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멈춰 섰어요. 어머, 연주 엄마. 이게 뭐야? 아들네랑 무슨 일 있어? 아유, 말도 마요. 월세도 안 내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싹싹해 보이더니 아닌가 보네. 아이고, 속상해서 어떡해. 속상할 거 없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박씨, 밤에 시끄러워도 며칠만 참아줘요. 곧 끝날 거니까. 제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자 2층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 진짜. 어머니, 쪽팔리게 왜 이래요? 당장 안 떼요? 안 뗀다. 떼고 싶으면 너희가 짐 싸서 나가면 돼. 그리고 너가 떼면 나는 더 크게 써서 붙일 거야. 현수막 걸기 전에 조용히 해라. 며느리는 씩씩대며 창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2층에서는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1층까지 들려왔어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엄마가 진짜 화났잖아. 오빠는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빌어서라도 해결해야 할 거 아냐? 빌면 뭐해? 너가 카드 긁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아, 몰라. 나 안 나가. 배째라 그래. 와장창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올라가서 말렸겠지만 지금은 팝콘이라도 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랐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인터폰 선은 아예 뽑아버렸고 1층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갔죠. 그들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며 엄마 물 좀 줘요. 어머니 김치 좀 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TV 볼륨을 높이고 무시했어요. 동네 여론도 제 편이었어요. 경고장을 본 이웃들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거든요.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골을 빼먹는다며 명품 가방 사느라 시어머니 카드를 훔쳤대. 소문은 발보다 빨랐죠. 며느리는 동네 슈퍼도 못 가고 밤에만 도둑고양이처럼 편의점을 다녀와야 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2층에서 짐을 빼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았죠. 좋아,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저는 창고에서 몽키 스패너를 꺼내 들었어요. 제 손에는 2층 수도 배관 설계도가 들려 있었죠. 2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설비업자에게 부탁해서 1층과 2층 수도 밸브를 따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집 뒤편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거미줄이 쳐진 구석에 먼지 쌓인 밸브 하나가 보였죠. 2층 급수라고 적힌 낡은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스패너로 밸브를 꽉 물리고 온 힘을 다해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끼익, 뻑뻑한 쇳소리가 나더니 밸브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꽉 잠가주마. 물 한 방울도 아까운 것들아. 마지막까지 힘을 주어 밸브를 완전히 잠갔어요. 이제 2층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과연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보일러실을 나오며 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하늘은 맑고 제 마음도 맑았죠. 이제 곧 벌어질 대혼란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단수 조치를 한 지 반나절이 지났어요. 오전 11시쯤 되었을까 2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1층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물이 안 나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느긋하게 인터폰을 연결했죠. 화면 속 며느리는 머리에 샴푸 거품을 잔뜩 묻힌 채 수건으로 대충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씻다가 물이 끊긴 모양이었죠. 그 꼴을 보니 웃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왜 그러니? 시끄럽게. 어머니, 수도가 고장 났나 봐요. 머리 감는데 물이 뚝 끊겼어요. 눈 따가워 죽겠네, 진짜. 빨리 1층 문 좀 열어줘요. 씻어야 한다고요. 고장 난 거 아니다. 내가 잠갔다. 네, 잠가요? 왜요? 내가 경고장에 써놨지? 일주일 내로 안 나가면 단수한다고. 오늘이 그날이다. 나가기 전까진 물 한 방울도 못 쓴다. 며느리는 눈을 씻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아,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눈 따갑다고요. 일단 문 열어달라고요. 싫다. 정급하면 마당에 있는 수도가 가서 씻어라. 거기 호스는 아직 안 잠갔다. 뭐라고요? 밖에서 씻으라고요? 이 대낮에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럼 짐 싸서 나가든가. 선택은 너가 해라. 저는 인터폰을 뚝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마당 쪽에서 차가워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마당 수도가에서 호스로 머리를 헹구고 있더군요. 찬물이라 벌벌 떨면서요.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죠.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2층은 생지옥이 되었어요. 씻는 건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죠. 변기 물이 안 내려가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밸브 좀 열어줘. 화장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똥이 안 내려가서 변기가 넘치려고 해. 지은이는 지금 냄새 때문에 구역질하고 난리야. 그러게 진작 나가지 그랬니? 냄새나면 근처 공원 화장실 이용해라. 운동도 되고 좋잖니. 엄마, 진짜 너무하다. 자식한테 똥통에서 살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 돈 훔쳐서 명품 사는 자식은 있고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내 집 더럽히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몰래 나가는 걸 목격했어요. 아마도 용변을 본 봉투를 버리러 가는 거겠죠. 정말 비참하고 더러운 꼴이었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백기를 들더군요. 며느리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나갈게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물 좀 틀어주세요. 씻고 짐 싸야 할 거 아니에요. 짐 다 빼고 검사 받으면 그때 틀어주마. 지금 꼴로 어딜 씻어? 찜질방이라도 가서 씻고 와라. 돈 없다니까요. 찜질방 갈 돈 좀 주세요, 그럼. 끝까지 돈 타령이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던져줬어요. 옛다. 이거 가지고 가서 씻고 그동안 너희 짐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빼놓을 테니까 몸만 나가라. 네. 이삿짐 센터요? 우리 짐을 어디로 뺀다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창고. 거기 비워뒀다. 너희 갈 데 없다며? 집 구할 때까지 짐은 거기 보관해 주마.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노려봤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어요. 며칠 못 씻어서 머리는 떡져 있고 냄새가 났거든요. 둘은 10,000원을 주워들고 쫓기듯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미리 섭외해둔 용달 기사님들을 불렀어요. 기사님, 2층에 있는 짐 싹 다 빼주세요.
쓰레기는 다 버려주시고요. 쓸만한 가구나 옷까지는 마당 창고에 넣어주세요. 기사님 세 분이 올라가시더니 혀를 내두르셨어요. 어우, 사모님.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네요. 이거 사람 살던 곳 맞습니까? 냄새가 아주. 죄송해요. 비용은 더 드릴 테니 깨끗하게만 비워주세요. 반나절 동안 대청소가 이루어졌어요. 썩은 음식물과 쓰레기 봉투만 10개가 넘게 나왔죠. 며느리의 옷가지와 아들의 잡동사니들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2층이 텅 비자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청소가 끝나고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사장님, 여기 2층 도어락 새 걸로 교체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제가 지정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거 떼어내고 최신형으로 달아드릴게요. 도어락이 교체되고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이제 그들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올 거예요. 마스터키도 소용없게 아예 기계를 바꿔버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가 뽀송뽀송해진 얼굴로 돌아왔어요. 찜질방에서 푹 쉬고 왔는지 얼굴색이 좀 돌아왔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집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고 다시 굳어졌어요. 이거 우리 쓰레기 아니야? 짐을 벌써 다 뺐어? 그들은 허겁지겁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도어락은 굳게 닫혀 있었죠. 띠띠띠띠, 띠띠띠띠. 몇 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마당에 나와서 팔짱을 끼고 그들을 올려다봤어요. 비밀번호? 알려줄 필요 없다. 너희 짐은 저기 창고에 다 넣어놨으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마당 구석의 낡은 조립식 창고를 가리켰어요.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저 좁은 창고에 우리 짐을 다 넣었다고요? 내 명품 가방은요? 내 옷들은요? 거기 쥐 나온단 말이에요. 쥐가 나오든 바퀴벌레가 나오든 내 알 바 아니다. 2층은 이제 내 집이야. 너희는 접근 금지다. 아,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 그럼 우린 어디서 자라고요? 잘 곳은 마련해주고 내쫓아야죠. 내가 너희 부모지 숙박업소 사장이니? 너희 나이 30 넘었다. 잘 곳은 알아서 해결해. 정갈 데 없으면 창고 옆에 텐트라도 치든가. 아들이 울먹이며 내려왔어요. 엄마 진짜 1억이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한 번만 봐줘. 오늘 밤만 재워줘. 내일부터 진짜 집 알아볼게. 민호야. 늦었다. 너희가 내 신뢰를 깬 순간 가족관계도 금이 간 거야. 나는 이제 널 아들이 아니라 악성 세입자로 대할 생각이다. 그리고 350만 원 갚기 전까진 얼굴 볼 생각도 마라. 저는 매정하게 뒤돌아서 1층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대문 개폐기 전원도 꺼버렸죠. 밖에서는 며느리의 고함 소리와 아들의 애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 부를 거야. 이거 불법이야. 엄마, 문 좀 열어줘. 춥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율무차를 한 잔 마셨어요. 2층에서 들려오던 쿵쿵거리는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천장을 바라보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밤이 깊어지자 밖은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슬쩍 내다보니 그들은 창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아마 짐을 뒤져서 이불이라도 꺼내 덮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이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요. 이제 남은 건 2층을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일과 그들에게 빌려준 돈, 사실상 뺏긴 돈을 받아내는 일뿐이었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부를 도배장판 업체를 검색하며 편안하게 잠을 청했답니다.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렇게 개운하게 눈을 뜬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달간 저를 괴롭히던 2층의 쿵쿵거리는 소음도 밤늦게 들리던 고성방가도 사라진 완벽한 아침이었죠. 저는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갓 볶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기에 빵을 넣었죠.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데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구나 싶더군요.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봤어요. 마당 구석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창고 앞이 보였죠. 꼴이 가관이더군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텐트 칠 돈도 없었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그냥 노숙자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밤새 모기한테 꽤나 뜯겼는지 얼굴이며 팔이며 울긋불긋한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쯧쯧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혀를 찼지만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어요. 저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저 정도는 약과니까요. 제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는지 예민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곱도 떼지 못한 몰골로 저를 쏘아보는데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밤 냄새 풍기시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세요? 며느리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들도 부스스 일어나서 배를 움켜쥐고 다가오더군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어제 저녁도 컵라면 하나로 때웠단 말이야. 밥 좀 줘.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밥 먹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 먹어라.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디 있니? 정 배고프면 저기 마당에 떨어진 감이라도 주워 먹든가. 아 진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1억이에요? 엄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자식을 밖에서 재워? 내가 밖에서 자라고 등 떠밀었니? 너희가 350만 원 안 갚고 버티니까 그런 거잖아. 돈 갚고 짐 빼서 나가면 돼. 누가 여기 있으라고 붙잡았니? 돈 없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350만 원 때문에 아들 부부를 거지꼴로 만들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며느리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지만 1층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그깟 돈? 너희한테는 그깟 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피 같은 돈이다. 그리고 남의 돈 우습게 아는 것들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참, 나 오늘 바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손님 오신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버렸어요. 밖에서 어머니, 문 열어줘요. 화장실이라도 좀 쓰게 해줘요.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무시했죠. 오전 10시가 되자 약속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인부들이 도착했어요. 트럭 2대가 마당으로 들어오자 창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들 내외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사장님, 여기 2층 공사하러 오신 거죠? 제가 현관을 나가며 맞이했죠. 네, 사모님. 도배랑 장판, 그리고 화장실 수리 싹 다 견적낸 대로 진행하면 되죠? 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써서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인부들이 장비를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아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아저씨들 뭐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인테리어 사장님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전에 살다가 쫓겨난 세입자들이에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저러나 봐요. 비키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세입자? 저 이 집 아들이에요. 엄마, 지금 2층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야? 돈 없다며. 리모델링할 돈은 있고
우리 줄 돈은 없어? 아들이 길길이 날뛰자 며느리도 합세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보증금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비켜요. 며느리가 인부들 앞을 가로막고 들어놓을 기세였어요. 사장님이 난처해하며 머리를 극적였죠. 사모님, 이거 정리가 좀 되어야 작업이 되겠는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야, 지은아. 너희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까? 공사 지연되면 그 위약금도 너희한테 청구할 거야. 내 집에 내 돈 들여서 고치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막아? 너희 여기 등본이라도 되어 있니? 전세 계약서라도 있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요? 가족? 내 카드 훔쳐간 도둑이 무슨 가족이야. 사장님, 그냥 밀고 들어가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제가 증인 설게요. 제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린 놈들은 슬금슬금 길을 터줬어요. 인부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곧이어 쾅쾅거리며 철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찢어진 벽지를 뜯어내고 썩은 장판을 걷어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어요. 아, 내 신혼집 저거 내가 다 꾸민 건데. 꾸미긴 개뿔, 쓰레기장으로 만든 주제에 헛소리를 하더군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인부들을 위해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어요. 마당 평상에 음식이 쫙 깔리니까 냄새가 진동을 했죠. 창고 앞에 아들 내외가 침을 꼴깍 삼키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 많이 드세요. 군만두도 서비스로 왔네요.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권하자 인부들이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엄마, 나도 짜장면 좋아하는데 한 그릇만 시켜주지. 우리 아침도 굶었잖아. 돈 줘. 8,000원이다. 돈 내면 시켜줄게. 아, 진짜 치사해서 엄마 나중에 늙어서 힘없어지면 내가 밥 한 끼 주나 봐라. 걱정 마라.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을 테니까. 너 같은 놈한테 밥 얻어먹을 기대도 안 한다.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들 옷자락을 잡아 끌며 오빠, 먹지 마. 치사하게 저런 걸 얻어먹어? 우리가 거지야? 라고 소리쳤지만 시선은 탕수육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죠. 결국 그들은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을 사와서 창고 구석에서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비벼 먹었어요. 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공사는 3일 내내 이어졌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는 꼬질꼬질한 몰골로 마당 수도가에서 대충 씻고 밤에는 모기와 싸우며 지냈죠. 2층에서 뜯어낸 곰팡이 핀 벽지와 쓰레기들이 트럭에 실려 나갈 때마다 며느리는 저거 내 옷 아니야? 내 화장품 아니야? 하며 뒤지려 했지만 인부 아저씨들이 이거 다 썩어서 못 써요, 아가씨. 냄새나니까 저리 가요. 하고 쫓아냈어요. 3일 뒤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2층을 둘러봤죠. 와, 사장님. 정말 새 집이 됐네요. 곰팡이 냄새는 싹 사라지고 하얀색 실크 벽지에 밝은 우드톤 장판이 깔리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싱크대도 새하얀 하이그로시로 바꿨고 화장실도 반짝반짝 빛이 났죠. 사모님 안목이 좋으셔서 자재를 잘 고르셨어요. 이제 월세 10만 원은 더 받아도 되겠는데요? 그럼요. 이제야 좀 집 같네요. 제가 2층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당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어때? 이제 좀 깨끗하지? 너희가 살 때랑은 차원이 다르지?
제가 비꼬자 며느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거기는 우리 집이었다고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진짜 너무해요. 너희 집? 착각하지 마라. 여긴 내 집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올 사람은 너희랑은 격이 다른 사람이야. 너희처럼 더럽게 안 쓰고 깔끔하게 쓸 사람이지. 두고 봐요.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매일 올라가서 깽판 칠 거라고요. 그래. 그럼 난 매일 경찰 부를 거야. 업무 방해에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콩밥 좀 먹을 텐데 괜찮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씩씩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제 이 전쟁의 승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요. 집은 완벽하게 준비됐고 이제 그 집에 어울리는 주인을 맞이할 차례였으니까요.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에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운 좋게도 근처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이라고 하더군요. 주말 부부라 평일에는 혼자 지낼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서요. 계약하는 날 저는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창고에 처박혀 있는 아들 내외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오후 2시 검은색 세단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인상이 아주 선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부동산 소개받고 온 박 과장입니다. 그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집 보러 오셨죠? 저는 그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마당을 지나가는데 창고 앞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아들의 눈에는 부러움이, 며느리의 눈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죠. 박 과장님은 그들을 보고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저분들은?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집 맡겨둔 사람들이에요. 곧 나갈 겁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박 과장님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그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르신,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해요. 햇볕도 잘 들고 제가 딱 찾던 집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싹 고쳤어요. 혼자 지내시기엔 딱일 거예요. 네, 마음에 듭니다. 바로 계약하시죠. 보증금은 오늘 바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쿨하게 계약이 성사됐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아들 내외가 땡전 한 푼 안 내고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계약서를 쓰고 내려오는데 며느리가 대문 앞을 막아섰어요. 저기요, 아저씨, 이 집 계약하지 마세요. 박 과장님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집주인 할머니 진짜 성격 이상해요. 저희도 여기 살다가 쫓겨났거든요. 물 끊고 전기 끊고 사람 괴롭히는 악덕 집주인이라고요. 아저씨도 들어오면 후회하실걸요? 며느리는 저를 헐뜯으며 계약을 파기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들도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아니, 이 할머니가 돈독이 올라서 세입자들 등골 빼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나서려는데 박 과장님이 웃으며 대꾸하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르신이 아주 합리적인 분 같으신데요. 집 상태만 봐도 주인이 집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니 왜 쫓겨나셨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박 과장님의 뼈 있는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벌개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남의 계약 방해하지 마시고 비키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박 과장님은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인사했죠. 어르신, 다음 주에 이사 오겠습니다. 그때 뵙죠. 차가 떠나고 나자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봤니? 저게 배운 사람의 태도야. 너희처럼 바락바락 대드는 게 아니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오, 진짜 재수 없어. 저런 놈이 들어온다고? 두고 봐요. 내가 매일 밤마다 꽹과리를 쳐서라도 못 살게 할 거야. 해봐라. 박 과장님 대기업 법무팀이랑 친하다더라. 너희 콩밥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주일 후 박 과장님이 이사를 왔어요. 짐도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그는 이사 오자마자 최고급 롤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떡 대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왔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제가 과일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는데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내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저거 봐. 샤인머스켓이야. 나 저거 진짜 먹고 싶은데. 오빠가 가서 좀 달라고 해봐. 아까 보니까 사람 좋아 보이던데. 아들은 쭈뼛쭈뼛하며 현관으로 다가왔어요. 저 아저씨, 이사 축하드려요. 저희는 여기 잠시 머무는 사람들인데 떡 같은 거 안 돌리시나요? 박 과장님은 아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롤케이크 상자 하나를 더 꺼내는가 싶더니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분이 없네요. 그리고 외부인한테 함부로 음식 나누지 않는 주의라서요. 네, 외부인이라니요? 저 이 집 아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왜 밖에서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어르신과 계약했지 아드님과 계약한 게 아니라서요. 그럼 쉬세요. 박 과장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들은 민망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아 보였죠. 그날 저녁 저는 박 과장님이 준 샤인머스켓을 씻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TV를 보는데 밖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는 바보야? 멍청이야? 그거 하나 못 얻어와? 아, 배고파. 컵라면 지겨워 죽겠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저 사람이 안 준다는데. 너가 가서 달라고 하든가. 아, 진짜 무능력해. 내가 눈이 삐었지. 오빠 같은 거랑 결혼해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군요. 1층은 과일 향기로 가득하고 2층은 점잖은 세입자 덕분에 쥐 죽은 듯 조용한데 마당 구석만 아비규환이었죠. 이 대비되는 상황이 너무나 통쾌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 과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들 내외의 비참함은 매일매일 갱신되었으니까요. 박 과장님은 출근할 때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아들은 며칠째 못 감은 머리에 추리닝 바람으로 그 차 꽁무니만 바라봐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 과장님 차